월세도 전세 따라가는 건가요? 이거는 당연한 수순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상식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이랑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단계,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이 상식적 추론 단계를 보시면요, 전세라는 것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 대신 집의 사용권을 빌려오는 것이 전세죠. 그 다음에 월세는 돈을 지불하면서 그 집의 사용권을 가져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랬을 때요, 결국에는 이 집의 가치가 핵심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이 있어요. 내가 여기 8억에 전세를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월세 같은 경우는 뭐 1억에 200만원 정도의 월세를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 집의 가치가 10억이기 때문에 200만원을 지불하고 들어가는 거고, 이 집의 가치가 10억이기 때문에 8억이라는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집의 가치가 7억까지 떨어졌다. 조금 격하게 이야기를 해서 8억 전세 주고 들어간 미친놈이 어딨냐, 부모나 해가지고 증여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당연히 전세가도 이거보단 낮은 가격으로 뭐 6억이라든가 5억 5천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월세 가격도 상식적으로 집의 가치가 떨어졌다. 7억짜리 빌리는 거랑 10억짜리 빌리는 건 다르죠. 은행에서도 10억을 빌리는 거랑 7억을 빌릴 때 내는 이자는 다르죠. 같은 금리라는 가정하에. 그렇다면은 월세도 마찬가지로 10억의 가치의 집을 이용하느냐 혹은 7억의 가치의 집을 이용하느냐, 여기에 대한 내가 내야 될 금액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그 다음 요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상식적으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요, 예를 들어서 아까 8억이고 1억에 200이에요 예시니까 테크니 걸지 마시고요. 그랬을 때 내가 8억에 대한 이자를 낼 때요, 200만원보다 내가 7억을 저금했을 때는 한 100만원 밖에 안 되고, 7억을 대출을 받았을 때도 한 150만원 밖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요, 7억 대출 받아서 150만원, 그럼 내가 1억에 200을 내는 것보다 1억에 150을 내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들어가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월세 살 사람들을 전세 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세 수요들을 급증하게 만들었고, 전세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은 부동산을 내가 노후 대비로 월세나 받으면서 투자해야지, 이런 식으로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전세가 가격이 올라가게 되니까 시세 차익에 대한 욕심도 더욱 많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갭투기권도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도록 만들었고, 이게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게 만든 주범이에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전세 가격이 떨어져요. 근데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이 수요가 월세로 이동해서 월세 가격을 올린다, 월세 수요가 늘어나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그냥 집값이 떨어지면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이동하면서 전세가가 오른다 라는 것처럼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왜냐면 그때도 이야기를 했지만요, 전세 수요가 매매를 가든가 아니면 전세로 남든가 요건데, 매매로 안 가면 전세로 남는 거예요. 매매 수요가 줄어드는 거는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가 될 게 전세 수요가 됐다, 유지. 그 다음에 갭투기 수요가 들어올 게, 투기 수요가 들어올 게 매매를 안 한다, 이거는 수요가 그냥 소멸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거짓인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다. 그럼 전세 안 살면 월세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경우는요,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뭐냐, 전세 아까 8억인데 뭐 7억 대출을 받았다고 예시를 듭시다. 그러면 1억에 200 내는 사람보다 이 사람은 150을 내니까 더 이득인데, 문제는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을 못하고 그냥 월세 200을 내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를 하죠. 왜 그렇게 될까요? 이 사람은 7억이 대출이 안 나오니까. 즉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서 비싸게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그냥 월세 내는 사람들보다 기본적으로 여력이 많고, 기본적으로 가진 자금이 많고 여력이 많고 신용도 높은 사람들이 전세로 많이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전세 수요가 월세 수요로 왔을 때 임차 매물이 나오는데 전세에서 월세로 가려고 했다가 다시 전세로 갈 수도 있죠, 월세가 너무 비싸면. 그러니까 그게 쉽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월세가 유지가 되다가 전세 수요가 그 월세보다 비싸니까 월세로 이동했던 거고, 그런 것인 거고, 결국에는 임차 매물, 집주인이 저런 이야기들을 듣고서 임차 매물의 가격을 올리느냐 떨어뜨리느냐의 그 답이 달려 있는 건데요, 그거는 결국에는 전세 가격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전세 가격이 8억에서 6억으로 떨어졌다. 그러면은 대출 받을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줄죠. 그러면 월세가 더 높다고 생각이 되면은 전세 수요로 다시 이동을 하죠. 그렇다고 해서 전세 가격이 늘어나느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아요. 왜냐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은 따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때 다시 전세로 이동을 하는 거고, 전세 매물은 언제든지 많이 있고 지금 뭐 잠그고 그러고 있는 거지. 그러면 월세 가격이 또 다시 떨어져서 전세 가격보다 월세 가격의 부담이 덜하면 또 월세로 이동하는 거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결국의 핵심은 부동산에 거품이 끼느냐 안 끼느냐, 이게 답인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한국부동산원 지표인데, 일단 전세 가격 지수 말씀을 드렸지만, 전세 가격은 집주인이 갑이죠. 월세랑은 다르게 월세는 그냥 안 되면 그냥 나가면 되죠. 근데 전세는 그게 힘드니까 지금 이중 가격이 생긴 부분이 있는데, 보시면 전세 가격, 전국 전세 가격은 아직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 언제부터 떨어졌느냐? 자, 수도권 같은 경우, 서울 같은 경우 22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쭉 유지하다가 22년부터 조금씩 떨어지다가 22년 8월 갱신 수요들, 임대차 3법 갱신 수요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전세 가격이 툭 떨어졌죠.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전세 가격이 22년 1월부터 먼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월세 통합가격 지수로 하는 거는 월세가 반전세나 반월세 뭐 이런 것들까지 나눠놨기 때문에 좀 보기 편하게 보시면 22년 10월부터 월세 가격이 따라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먼저 떨어지고 월세 가격이 나중에 떨어졌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거에 데이터를 냈을 때 늘 똑같이 흘렀어요. 매매 전세가 동시에, 거의 매매 전세가 동시에 떨어지기 시작하고 월세가 그 후행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 근데 언론에서는 굉장히 고가 월세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뭐랑 똑같냐면은, 과거에 그 중국에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집을 굉장히 매입해가지고 비싸게 매입해서 집값을 올리고 있다. 외국인들만 좋은 법 내주고 있다. 왜냐면 외국인들은 규제가 허술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규제는 내국인들만 잡는 규제다. 이런 여론을 언론에 퍼뜨렸어요. 그러면서 중국인이 뭐 강남집을 굉장히 비싸게 샀다.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굉장히 극단적인 사례였고, 대부분 그 당시에 중국인 평균 집을 산 가격이요, 한국인 평균 집을 산 가격의 반도 안 됐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굉장히 저가 주택의 거래를 많이 했고, 구로구 이런 쪽이 가장 많았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가장 많은 주택을 매입하고, 그 다음에 뭐 평균 매입 가격이 1, 2억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집값이 폭등하던 시기에도 왜 그렇게 됐느냐? 머리 검은 외국인, 중국인은 원래 머리가 검죠.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일하면서, 그냥 국적만 중국인들이 와서 일하면서 집이 필요하니까 구로구 같은 데서 다세대 이런 거 산 거예요. 그 거래량이 많아졌는데 극단적인 사례 하나만 딱 뽑아가지고 그런 거죠. 근데 전세 거래량이 줄면 월세 거래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임대차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월세 거래량이 늘어났고 중국인들 거래량이 늘어난 것처럼, 그 중에서 딱 하나 뽑아가지고 고가 월세 딱 갖다 박아서, 강남에 있는 거 딱 갖다 하나 박아놓고서, 지금 신고가 맨날 이야기하는 거 강남 이야기죠. 그런데 강남에 있는 거 딱 하나 갖다 박아놓고서 중국인들이 비싸게 사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고가 월세 하나 딱 박아놓고서 비싸게 월세가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 근데 월세 상승폭도 줄어들고 있었고, 사실 그것은 월세 같은 경우는 2년 전이랑 막 똑같이 전세 거래처럼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이게 추세가 갑자기 금리 올라간다고 해서 전세 뚝 떨어진 것처럼 월세 뚝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전세 여파가 차근차근 퍼져가서 월세까지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매매 역시도 마찬가지고, 지금 계속 막 집값 바닥 찍었다, 서울 집값 오르네, 이런 식으로 기사들이 많이 뜨고 있잖아요. 기사 한번 보실게요. 오르는 건 강남 3구다. 왜냐면 강남 3구에서 최고가 가지고 계속 부추기고 해가지고 그들만의 리그에서 몇 개 거래량은 굉장히 그 과거에 비해서 급소했는데, 그 몇 개 신고가, 그럴 때 하락기 때는 거래량이 굉장히 줄기 때문에요, 몇 개 신고가로 상승세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신고가의 태반을 보면은 굉장히 등기도 안 된 것들도 많고, 그게 강남 3구에 집중이 되어 있고, 거래 취소도 과거에 강남 3구에 집중이 되어 있었죠. 문재인 정부에서 거래 취소 내역을 처음 딱 뽑았을 때 가장 많았던 구가 서초구였어요. 서울에서 거래 취소가 서초구에 왜 그렇게 많을까요? 2개 중복 신고하면요, 그게 중복으로 통계에 들어가죠. 그리고 나중에 취소하면, 그러면은 매매 가격 지수는 오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서울 22개 자치구는 하락세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보여드렸던 것도 신고가 찍는 막 강남에 뭐
압구정 신현대가 60억 찍었대요. 이런 것들을 볼 게 아니라 지금 서민 아파트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내 집 마련하는데 압구정 현대를 60억 주고 살 거예요? 그걸 언제 모아요? 아주 특이한 상황인 거고, 지금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냐 없냐를 봤을 때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것이 거래량,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려해야 될 것이 그 가격대의 아파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물론 이런 식으로 부축해서 올라가고 호가 올리고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금매 안 나오니까 안 사잖아요. 7월에 거래량 줄었어요. 저런 식으로 부추기는 것일 뿐이고요. 결국에는 매매가 영향에 따라서 전세가, 그 다음에 월세가를 번져가는데, 매매 전세는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면 월세는 좀 텀을 두고 일어나는 거지. 이런 상황인 거고, 근데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전세 시장을 봤더니 전세 가격 지수가 오른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갱신 거래가 높게 거래가 됐고 21년 7월이 고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8월에 높게 나오는 이유는요, 이 갱신 거래들 중에서 7월에 갱신하면은 23년 7월이죠. 이게 신고일 30일이니까 이게 지금 8월 전세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즉 과거에는 임대차 3법 어쩌고저쩌고 이중가격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할 때 지금은 갱신하고 신규가 이중가격이 생기고 있다. 신규가 낮은 가격으로. 그러니까 갱신 울며 겨자 먹기로 갱신한 것들. 아까 보셨죠? 역전세가 난 것도 있는데 같은 가격으로 다른 것들은 역전세가 났는데 몇 개는 굉장히 높은 전세가 거래가 되면서 이거는 갱신했을 때 전세가가 안 떨어진 가격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갱신한 것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지금 전세가를 올리는 것처럼 역할을 나타내고 있는데 전세가 하락세는 계속되고 있고 월세가 하락세 역시 계속되고 있는데 전세는 22년 1월부터 지수상으로 하락이 시작됐고 월세는 22년 10월부터 지수상으로 하락이 시작됐어요. 근데 전세가가 올라가는 건 거짓 상승이라고 보시면은 지금 역전세는 계속될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역전세 받기 위해서 별 난리를 다 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월세 떨어지는 것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전월세 시장은요, 떨어지면 좋아요, 나빠요? 떨어지면은 내가 더 주거 안정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막 전월세가 떨어지면 안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잘 생각해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서민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태반이 전월세를 살고 있는데, 반 이상이 전월세를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전월세 가격이 비싸가지고 지금 소비를 못하고 있고, 그게 문제가 돼서 지금 디레버리징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월세 가격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자기 자산에 미쳐가지고 집값에 미쳐가지고 눈 돌아간 인간들이 라이트하우스는 맨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 무슨 부정적인 이야기예요? 전월세 가격 정상화, 집값 정상화가 소비를 살리는 가장 핵심인데, 경제가 살아나야 되고 사람들이 그러면 의식주가 안정이 돼야 되는데 주가 안정이 안 되니까 이러고 있는 거 아니냐. 여기에 지금 식도 안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불안한 경제 상황은 결국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핵심에는 가계부채가 있다. 가계부채 무너질 거고, 가계부채 무너지는데 과거에 무너지는 것은, 집값이 무너지는 것을 전세자금 대출로 떠받들었다면 지금 무너지는 것은 매매가도 무너지는데 전세가도 같이 무너져요. 월세자금 대출을 해줄 거예요? 어쩔 거예요?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번엔 진짜로 2008년에 일어났어야 할 디레버리징을 지금까지 거품을 더 키웠기 때문에 이번엔 더 크게 터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